여기 제일 처음 10페이지 한번 바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지구과학이다, 그죠? 이 전에 건 기억이 나? 뭐 배웠는데? 판의 이동 해서 여러 경계 뭐 이런 것들 배웠죠.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문제로 나오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는 통과 투로 가서 제일 처음에 이게 나옵니다. 항상 책을 보면은 시간의 순서가 있고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잘 보면 재밌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화석이라는 게 나온다. 화석. 화석이 무엇이야? 그 흙에 응. 오래 전에 있던 게 남아 그쵸? 어떤 게 남아 있는 거야? 생 그치. 아주 중요한 거다. 생명체가 있었던 흔적인 거자. 그치? 그래서 생명체의 유해 혹은 흔적을 얘기를 한다. 유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보통 뼈 이런 거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왜냐니까 우리가 화석의 예시 어떤 게 있어 라고 얘기하면 뭐부터 떠올라? 보통 공룡의 뼈 이런 거 먼저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지? 그리고 공룡의 알 이런 거를 먼저 떠올려. 근데 경남 고성 이런 데 가면 공룡의 발자국 이런 것도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걸로 들어봤을 때 공룡의 뼈나 알 같은 경우는 생명체의 유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공룡의 발자국은 이 생명체의 흔적에 해당이 되겠죠. 그지? 뭐 또 어떠한 화석의 예시가 있을까? 삼엽충 삼엽충 뭐 어디서 본 적 있나? 그냥 우리나라에 삼엽충이 또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또 많아. 뭐 삼엽충이라든지 식물의 화석도 있을 것이고 호박 속의 모기 이런 것들 등등등 있을 겁니다. 호박 우리가 아는 그 먹는 호박 아니고 보석 호박 있죠. 나무에서 나왔는 이 보석 호박에 뭐 모기라든지 다른 곤충 상관없습니다. 딱 들어가 있는 상태로 굳어지면은 그 친구의 유해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될 수가 있다. 인데 요 화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표준 화석 이고 다른 하나가 시상 화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한 주 정도 만에 수업을 하려니까 굉장히 어색해. 지금 수업을 한 주 내내 안 하다가 하려니까 내 수업을 어떻게 했었더라? 좀 쉽네. 자, 표준 화석은 뭐냐니까 말 그대로 표준, 대표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기를 알 수가 있는 화석이 되는 것이고, 시상 화석은 무엇이냐니까 이 당시에 퇴적이 된 당시에 환경을 알 수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떠한 예시들이 있는지 각각들을 또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표준 화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시대를 대표한다고 해서 시대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 배울 텐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고생대 화석 아까 전에 삼엽충 이렇게 했잖아. 그지? 삼엽충이 고생대 화석이에요. 그 다음에 갑주어, 그 다음에 필석, 그 다음에 뭐 방추충. 방추충을 다르게
푸줄리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네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 교재에는 삼엽충과 방추충 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하지만, 필석이 빈도가 제일 적어. 필석이 빈도가 제일 적은데, 갑주어 또한, 빈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다. 중생대는 누가 나오냐? 중생대는 남자애들 좋아하는 거 나오는 거야. 공룡. 그 다음에 암모나이트. 요런 친구들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신생대에서는 화폐석, 그리고 매머드, 요런 친구들 등장한다라고 나오고 그대로 외워두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는 친구는 모두 다 해양 생명체입니다. 누가 있냐?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 암모나이트, 화폐석. 자, 이렇게 해양 생명체다.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육상 생명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공룡과 매머드. 간혹 이렇게 착각하는 친구들 중에 이제 뭐 공룡 만화책 어릴 때 막 보고 있을 때 공룡이 뭐 어디 물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장면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당연히 물에 들어가 있었을 수는 있어. 근데 이게 물에서 살았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룡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육상 생명체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표준 화석들의 예시인데, 그럼 이 시대를 대표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만 등장해야 된다는 거야. 고생대에서 나오는 이런 화석들은 고생대에서만 등장해야 되고요. 중생대의 화석들은 중생대에서만 나와야 돼. 현재가 신생대입니다. 현재가 신생대인데 지금 공룡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삼엽충 볼 수 있어 없어? 없다 이런 거야. 알겠지? 뭐 물론 지금 뭐 화폐석과 매머드도 볼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시대에서만 나왔다라고 정도 보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시성화석은 환경을 알려주는 것인데 어떻게 환경을 알려줄 수 있냐 하니까 대표적인 예시가 고사리입니다. 고사리 아까 먹고 왔어. 비빔밥에 먹고 왔거든. 고사리 현재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얘가 아주 과거에서부터 고생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멸종을 안 했어.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환경이랑 지금에 살았던 환경이 다를까? 같은 생명체니까 같은 환경에서 살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흙을 막 파다가 예를 들어 고사리 화석을 발견했다면은 이때 묻혀졌을 때의 당시의 환경은 이런 환경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아주 긴 친구들을 이용을 한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데 대표되는 예시가 다시 고사리. 자, 고사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살까요? 따뜻해야 돼. 그지? 따뜻하고 습해야 돼.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온난하고 습윤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온난하고 습윤한 당연히 육상 생명체다. 그지? 그 다음 산호 자주 나와요. 산호 어디서 살아? 바다에서 살아. 그지? 얕은 바다에서 살까? 깊은 바다에서 살까? 얕은 바다. 따뜻한 바다에서 살까요? 차가운 바다에서 살까요? 따뜻한. 자, 그래서 산호는 얕고 따뜻한 바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조개 이런 것들 등장한다. 조개 어디서 살아? 그치, 갯벌. 얕은 바다 혹은 갯벌 이런 곳에서 산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교재에 세 가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시상화석이 요것뿐이겠냐 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죠. 여러 가지 화석들이 더 많은데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한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그래프가 항상 매번 등장하는데 어렵지 않아.
뭐 생존 시기랑 분포 면적, 이게 x, y축은 언제든지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찾으면 돼. 자, 표준 화석 같은 경우 이 친구 한번 생각을 해봐. 생각을. 생존 시기는 길어야 될까 짧아야 될까? 짧아야 돼요. 그지? 왜? 이 당시, 물론 아주 긴 시간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긴 시간이지, 지구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잠깐, 찰나 동안 잠깐씩 등장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생존 기간은 짧아야 돼. 분포하는 면적은 아주 넓어야 돼요. 그지? 자, 왜 그런가? 하니까 당연히 이 시대를 대표했다고. 주름 잡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완전 쭉 다 깔려 있어야 돼. 현재 같은 경우 우리 사람 표준화석으로 남을 수가 있겠죠. 그지? 그 다음에 시상화석. 생존 기간이 아주 길어야 돼. 왜?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쭉 이어져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이 면적은, 분포 면적은 아주 좁아야 돼. 왜냐하니까 환경을 알려주려면 그런 특징 있는 그런 환경에서만 살아가니까 당연히 아무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이 면적이 좁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표준 화석이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 그러니까 생존 시기는, 생존 기간은 짧은,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넓은, 요쪽이 표준 화석의 자리가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시상 화석은 생존 기간이, 시기가 길고, 분포 면적은 짧은, 적은, 좁은, 자, 여기가 시상화석의 자리가 되겠다 라고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쉽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문제 유형이 이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자리를 찾은 이후에 각각 해당되는 화석을 찾으시오,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화석의 생성 조건.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화석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어질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돼. 상식적으로 개체 수가 어떤 게 좋을까? 그치? 우리가 어찌됐든 화석이 되려면은 퇴적물에 쌓여야 돼. 그래서 퇴적암에서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퇴적물에 쌓일 때 당연히 개체 수가 많다면 확률적으로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체 수는 많아야 돼. 자, 두 번째, 단단한 부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우리가 점토 사이에 어떤 물질을 넣고 쭉 눌러보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기에 물렁물렁한 물질을 집어넣을지 딱딱한 단단한 물질을 집어넣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한번 딱 찍어내는 거야. 그때 이 점토에 물렁물렁한 게 잘 남아있을지 단단한 게 잘 남아있을지 생각해보면 당연히 단단한 걸 가지고 있어야 모양이 잘 남지 않냐고.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단단한 부위가 있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빠른 매몰이 필요합니다. 자, 이게 상대적으로 빠른 매몰이 필요하다는 건데, 왜냐니까 우리가 퇴적이 된다고 해서 시체가 되고 이제 사체가 이제 파묻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어떤 동식물이 죽게 된다면 어떠한 작용이 일어나나? 응? 그치? 부패. 부패. 썩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막 토끼라고 한번 해봅시다. 토끼가 이 썩어, 부패돼. 이때 얼마나 오래 걸릴까 하면은 뼈랑 털만 남는 데까지 한 3일 정도면 충분해요. 되게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일단 뼈 이런 것도
어쨌든 시간이 계속 흐르면은 점점 사라질 것 아니야. 그지? 분해자들이 일을 해서 다 없애주게 되는데, 자, 그것보다는 빠르게 메모리 되어서 이 자국을 남겨줘야 돼.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른 메모리 필요하고요. 그 다음, 지각 변동을 받으면 안 돼. 안 좋아. 지각 변동이라면 어떤 것들 얘기하는 거야? 지진. 화산, 그죠? 화산. 보통 이제 배웠으니까 지진과 화산은 일어나는 곳이 비슷해요. 겹쳐. 그렇기 때문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주변에 마그마가 쭉 지나다니게 될 텐데, 그러면은 이 화석으로 남게 되어 있던 친구, 혹은 우리가 발견하기 전에 그런 화석들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존이 되어 있다가 얘가 마그마가 확 지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그대로 보존이 될까?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각 변동은 안 받는 게 좋아 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 다음 5번은 뭐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아닌데,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는 그렇게 막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당연히 화석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작용을 받아줘야 된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간에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돼. 이 정도 확인을 해 주시면 된다. 요거는 뒤쪽에서도 사용이 되니까 필수 암기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다.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셔야 돼요. 확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 흙에 잘 남아있기 위한 그런 조건들. 그 다음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구두로 얘기를 하게 된 것인데, 이 화석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퇴적암에서 발견된다. 퇴적암 말고 아는 뭐 그런 흙의 종류가 있나? 현무암. 그쵸? 뭐 현무암 나갔으면 화강암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그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이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화석이 아니고 그 화산암이죠. 화산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것들인데, 그 생각해 보면은 열이 되게 높을 것 아니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게 지각 변동에 해당이 되죠. 남기 좋아, 안 좋아? 안 좋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는 것도 있죠. 변성, 말 그대로 이 바뀌는 것인데, 변성암은 굉장히 높은 압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게 또 좋을까? 하면 그러지 않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화석이라는 것은 퇴적암에 남는 게 좋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 책에서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세하게 보면은 지층 A, B, C, D가 존재한다. 그지? 자, 이때 누가 먼저, A, B, C, D 중 누가 제일 먼저 퇴적이 되었을까? D가, 그지? D가 먼저 쌓이고 그 위쪽에 차곡차곡이 쌓여야 되는 것이야. 그지? 자, D를 보니까 산호가 나옵니다. 그럼 D가 쌓였을 때는 이때 환경이 어떻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이거 그대로 선생님이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까지 고등학생들 기준으로 이렇게 친절하게 안 하거든. 한번 그래도 해봅시다. 처음이니까. 여기 지금 산호가 있고, 삼엽충, 고사리, 공룡 이렇게 있네. 자, 순서는 다시 D, C, B, A다. 그죠? 자, 산호는 어디서 산다?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산다라고 있습니다. 아, 바다입니다. 그지? 지금 D라는 것이 퇴적되었을 때는 바다구나, 얕고 따뜻한 바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C층에 퇴적이 됩니다. C층에서 근데 삼엽충이 발견이 됐다고. 오호, 고생대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게 바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왜? 삼엽충이 고생대 생명체, 그 다음에 해양 생명체니까 요 정도 내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고사리
고사리 어디 산다고? 따뜻하고 습한, 그리고 육지, 육상생명체다. 그지? 자, 그래서 요런 거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까지, 비전까지는 바다였는데 이제 뭐 지층이 융기를 했다든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육지로 바뀌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서 보니까 공룡이 나온다. 아, 그렇다는 것은 중생대의 육상생명체, 육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다. 요 정도 정보를 안다면은 뭐 문제 푸는데 큰 이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쌤이 좀 더 디테일한 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층이 퇴적이 되었어. 그래서 화석이 딱 등장했는데, 자, A, B 이렇게 할게요. 자, A에서 누가 등장했냐? A에서 매머드 등장해요. B에서 공룡 이렇게 등장해. 괜찮나요? 안 괜찮지? 왜? 우리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니까, 아까 전에 쌤이 요거 그리기 전에 지금 교재에 있는 그런 내용상으로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은 괄호에 단 지층의 역전이 되지 않았다, 역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단 말이지. 근데 요런 경우는 역전이 생겼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선생님 지층이 거꾸로 될 수가 있나요? 반면 거꾸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이걸 보면서 이상해요, 틀렸어요, 문제 오류예요 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야.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이겠지. 우리가 내신 준비를 했으니까 지층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치, 판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런 것들 배웠잖아. 그때 요 안쪽으로 모이는 힘을 우리가 뭐라고 했게? 무슨 경계? 수렴형 경계. 그지? 이렇게 판이 수렴을 할 때 그러면은 양쪽에서 모이는 힘을 받게 된다고. 요것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양쪽에서 얘를 밀어버리지.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 중학생 때 내용으로 어떻게 나오냐니까, 얘가 역단층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땅이 이렇게 단단하지 않는다면은 얘가 휘어버린다고. 이렇게 땅이 휘어버려. 그런데 봐봐, 이렇게 만들어진 걸 우리가 습곡산맥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뭐 발산형 경계든 뭐 수렴형 경계든, 뭐 발산에서는 안 나오긴 한다, 수렴형 경계에서 계속해서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고 배우잖아. 그지? 그게 이렇게 횡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횡압력을 너무 많이 받게 된 거야. 방금처럼 조금 이렇게 휜 게 아니고 얘를 계속해서 힘을 계속 가하면은 얘가 더 많이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찌그러져서 지층을 3개로 만들었을 때, 자, 요런 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지. 자, 횡압력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위쪽이 너무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야. 자, 그때 여기가 제일 먼저 쌓이고요.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요렇게 쌓였을 때, 지금 C가 제일 위쪽 층이야.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자, 그럼 여기서도 적어보면은 얘가 B고요, 얘가 A란 말이죠. 그럼 내가 사진을 찰칵 찍는데 요렇게 딱 떼서 오는 거야. 그럼 이게 뭐야? 순서가 A, B, C 요렇게 나열이 돼 있죠. 이걸 우리가 역전되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석을 바라볼 때 시기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틀렸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층이 역전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 이런 화석이 우리가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가 오른쪽 정리신에 나와 있습니다. 자, 화석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지층의 생성 시기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표준 화석을 보면서 알 수가 있겠다. 알기 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지층 생성 당시 지구 환경 이런 거 알 수가 있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 환경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선생님 환경을 어떻게 알지요?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 설명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이때 땅이 뭐 시상화석 보면서 어떤 환경이었겠구나 뭐 이렇게 간단히 알 수가 있고, 혹은 표준화석에서 육상인지 바다인지 해양인지 이런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해수면의 높이 이런 것도 유추가 가능하기도 하고, 추가적으로 산소의 동위원소 농도 이런 것으로도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산소가 원자량이 16짜리도 있고 18짜리도 있단 말이지. 자, 이때 우리가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을 때 얘기입니다. 자, 물이라는 걸 가지고 왔을 때 H2O에서 16짜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H2O의 산소가 18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물이 얘가 더 무거우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가라앉아 있겠죠. 이때 증발이 얼만큼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식물이라든지 해양 생명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산소 동위 원소의 비율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화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화석을 우리가 볼 때 지구과학, 현재 지구과학 1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원소들이라는 게 계속해서 그대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반감기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더 작은 원소로 찢어지는, 쪼개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 반감기가 얼마나 나타났냐 이런 것들로 또 이런 시기 그리고 산소의 뭐 동위원소 같이 결합해서 보면서 시대의 환경, 온도 이런 것들 알 수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거 지구의 대륙 분포와 지형의 변화라는 거 이런 거 나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봐봐, 지금 여기서 보는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남극,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하나로 다 뭉쳐져 있었대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로 지금 이런 화석의 분포를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화석이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 화석과 메소사우루스라는 동물 화석이 있는데, 지금 뭐 메소사우루스를 봐도 좋고 글로소프테리스가 엄청 길게 나열이 돼 있죠. 글로소프테리스를 봤을 때 얘기를 해 본다면, 이런 글로소프테리스가 뭐 식물인데 수영을 해서 뭐 이동을 했나? 현재 지금 생각해보면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남극, 인도, 오스트레일리아가 다 찢어져 있다고. 그지? 다 찢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어 있었을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져 있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해갈까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의 내용들을 그대로 또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롭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 지질시대 한번 넘어갈 수 있도록 하자. 10페이지 아래쪽입니다. 자, 지질시대가 무엇인가 하니까 지구의 역사 전체를 얘기한다. 알겠죠? 지구가 몇 살이 됐을까? 태양이 몇 살쯤 됐나요? 한 태양 100억. 그러면 이제 적색 거성이 되어서 지구가 삼켜졌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태양은 50억 살 정도 돼. 그럼 지구는 태양보다는 좀 더 젊겠죠. 그래서 지구는 46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지구의 초창기 때를 생각하면은 바로 생명체가 있었을까? 아니겠죠. 아닐 거야. 분명 아닐 거야. 시간이 조금 지나서 생명체가 등장했을 것인데,
간혹 가다가 이 묻는 질문 중에서 막 그런 게 나온다고. 지질시대라는 것은 지구상에서 생명체가 등장한 이후로부터의 시기이다.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알겠죠? 그냥 지구가 땅 만들어졌을 때부터 해서 현재까지 전부 통틀어서 생명체 있건 없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생명체가 나왔건 그런 거 상관없는 거야. 무조건 지구가 만들어진 역사 전체를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런 지질 시대가 지금 여기 보면은 뭐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프 보면은 선캄브리아라는 게 정말 길어. 어마무시하게 깁니다. 자, 선캄브리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자, 가면 갈수록 짧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가까워질수록 시기가 짧아진다 라는 것인데 디테일을 우리가 좀 추구를 하자면은 앞에 있는 시간, 시기를 또 외우기는 해야 됩니다만 아무래도 그 정도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고생대의 시작이 현재로부터 5.46년, 중생대의 시작이 2.520년, 신생대의 시작이 6,600만 년 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되게 디테일한 거고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도 학교에서 하면 해. 근데 이제 만약에 선생님이 안 했어 그러면은 넘어가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라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 때 아주 디테일한 거에서 이런 거 물으니까 굳이 뭐 지금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시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것인데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유가. 왜 과거에는 저렇게 길게 분포를 뒀을지에 대한 내용인데 도원이 한국사 잘해? 못해? 요번에 뭐 역사 점수가 어떻게 나왔어? 아직 그 오해물을 안 받긴 한데 망했어. 망했어. 망했다의 기준이 어느 정도쯤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90점대는 아니야. 아, 90점대는 아니야. 선생님이 사회과 과목을 정말 못하거든. 야, 한국사도 정말 못했는데 조금 한스럽더라고. 나중에 어차피 하게 되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데 시킬 때 더 열심히 할 걸 이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국사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는지 알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그런 게 나와 한국사에서? 나는 본 적이 없는데 한국사에서 그런 게 나와? 한국사 제일 처음에. 구석기. 그쵸. 구석기, 신석기 나온다. 구석기, 신석기 지나면 뭐가 나오나? 청동기, 철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삼국시대 얘기를 하게 되죠. 그지? 고구려, 백제, 신라 얘기를 하면서 아래쪽에 삼한 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뭐 고조선, 고려, 조선 넘어간단 말이지. 그러고 나서 보통 이제 교과서 말고 시중에 파는 이제 책들 보면은 한국사 검정 능력 이런 거 시험 보려고 이제 좀 책을 나누면은 조선까지 하고 딱 끊겨. 그리고 조선 후기 때부터 우리가 뭐라고 하냐? 근현대사라고 불려요. 근현대사 책이 한 권이 따로 있어. 이유가 뭘까? 그쵸? 내용이 많아. 내용이 많은 이유는 현재로부터 가까우니까 뭐가 많아? 증거가 많죠. 증거가 많으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용이 많아지는 거고. 이게 지구의 역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로부터 시간이 과거로 가면 갈수록 증거가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우리가 당장의 우리의 유물들, 역사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어도 증거들이 가면 갈수록 부족해. 그러니까 맨날 첫날 돌덩이 보면서 구석기 건지 신석기 건지 뭐 이렇게 뭐 승배찌르겠는지 뭔지 막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지? 똑같다고. 알고 싶어. 지구과학에서 선생님이 아주 또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주 훌륭한 말입니다. 땅은 거짓말 못해. 그죠? 우리가 흙을 딱 파봤을 때 그 증거들이 그대로 묻혀져 있는 거라고. 그런데 없다고.
없어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없었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과거인 성캄브리아 시대는 엄청 길게 냅둘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인 이 신생대로 올수록 아주 디테일하게 나눌 수가 있으니까 6600만 년 전부터 해서 우리가 신생대다라고 나누게 됩니다. 이제 크게 봤을 때 우리가 누대라는 값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이 생대, 그 다음이 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야. 성캄브리아 시대가 또 두 개의 누대로 나뉩니다.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하나로 묶어서 현생 누대라고 얘기를 해. 궁금해할 수 있죠. 뭐가 궁금하냐? 선생님, 성캄브리아 생대는 안 되나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시 성캄브리아 시대는 누대라는 값이 이미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어. 그럼 왜 이름이 성캄브리아 시대냐? 그러니까 고생대의 제일 처음의 기가 뭐냐? 캄브리아 기예요. 캄브리아 기. 캄브리아 기보다 먼저 선자, 앞선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선캄브리아 시대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알겠죠? 자,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이 있는데 성캄브리아 시대의 특징으로서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이유가 무엇일까? 조금 생각해 보면 돼. 자, 앞에서 우리가 화석의 생성 조건 요거 배웠죠? 요거 그대로 한번 갖고 와봐. 그래서 쭉 가지고 오세요. 성캄브리아 시대는 지구가 만들어지고 초창기 때의 얘기입니다. 물론 시간이 아주 지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되게 앞에서부터 생각을 해본다면은 생명체가 최초로 등장했을 때의 시대란 말이죠. 그지? 그때 최초의 생명체는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까? 간단한 구조를 가졌을까? 당연한 거예요. 그지? 우리가 우주라는 것도 우리가 빅뱅 우주론 했어 안 했어? 했을 때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입자가 뭐지? 쿼크. 그리고 양성. no. 쿼크와 전자. 얘네들을 같이 묶어서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나중에 원자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그죠? 갑자기 테스트해서 미안해. 자, 마찬가지라고. 생명체가 바로 딱 등장했을 때 바로 복잡한 게 등장한다? 어우, 좀 이상해. 그죠? 간단한 구조에서 만들어졌을 텐데, 자, 그럼 첫 번째. 개체수가 많았을까? 개체수 적었을 거야. 당연히 최초로 이제 막 생명체가 조금씩 등장했는데 개체수가 갑자기 많아진다? 이것도 조금 부적절해 보인단 말이죠. 개체수가 적어야 돼. 적어. 그 다음에 단단한 부위가 있었을까?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복잡한 형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부위도 굉장히 적었겠죠. 거의 없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발견이 안 돼서 문제인 거라고. 지금으로부터 최소 5.4억 년보다 더 이전의 과거의 얘기입니다.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을까? 적게 받았을까? 많이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지? 그래서 지각 변동을 많이 받았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나와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요거 얘기인데, 얘를 외워두고 있다면 당연히 성캄브리아 시대가 어땠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자연스러운 행위 아니냐는 것이죠. 그지? 요거 이제 간간히 등장하니까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도 있어요.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 라는 거 질문한다. 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자,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 화석으로 알겠죠. 화석을 막 봤는데 이전에 막 삼엽충, 갑조 이런 친구들 계속 나와.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갑자기 정말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 위쪽에 지층들을 계속 보니까 안 나와. 그냥 얘가 안 나와.
그리고 새로운 종류들의 화석들이 발견돼요. 그러면 그 지층과 그 지층 사이를 우리가 딱 두고 시대가 여기서 바뀐 거구나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구분은 생명체의 급격한 변화인데 이것은 우리가 표준화석 이런 걸로 확인해 보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게 있나? 자, 없어. 그럼 뭐가 어렵냐 하니까 11페이지에 있는 내용 전체를 암기를 하셔야 문제가 풀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선생님 설명을 조금 해드릴게.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11페이지 내용인데 각 시대별 특징들을 다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처음에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첫 번째 우리가 기후라는 것부터 좀 보겠습니다. 근데 선캄브리아 시대는 그러면 46억 년 전에 지구가 딱 시작을 해가지고 고생대 시작인 5점 몇억 년 전, 이렇게 하면은 대략 40억 년의 얘기란 말이죠. 그럼 이때 정확한 기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었을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도 전반적으로 온난했을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빙하기 이런 것도 간간히 있었겠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생명체 좀 볼게. 자, 생명체 보시면은 최초의 생명체의 등장이 있었을 것이라고. 자, 이때 당연히 간단한 구조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세포의 원핵생물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야. 원핵생물이 무엇이냐 하니까 핵막이 존재하지 않는, 알겠죠? 핵이 없어요. 이런 친구가 먼저 등장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최초의 광합성 하는 생명체. 자, 별표. 엄청 중요합니다. 최초의 광합성 생명체가 딱 등장한다. 이 친구 이름이 무엇이냐? 남세균이라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친구가 되는 것인데, 이런 최초의 생명체,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어디에서 먼저 등장했을까? 육지에서 먼저 등장했을까? 해양에서 먼저 등장했을까? 해양에서 먼저 등장했습니다. 왜? 자, 우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의 영역 중에 굉장히 센 빛이 있어. 그게 뭘까? 그쵸. 자외선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 선크림 바르고 하잖아. 그지? 그게 자외선이 굉장히 세기 때문인데, 현재 자외선 누가 막아주고 있나요? 그쵸. 자, 지금 그 내용이 필요해. 오존이라는 것이 혹시 화학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 너무 훌륭합니다. O3인 거야. O3. O3라는 층이 지금 이렇게 쭉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UV가 차단이 되는 거야, 일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가 적도 지역 이런 데 가면은 자외선이 너무 강해요. 정말 화상 입고 너무 뜨거워. 다 타버려. 자, 근데 과거에는 오존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러면은 육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었을까? 하면 당연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바다에서 당연히 먼저 등장을 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남세균이 최초의 바다에서 딱 등장합니다. 광합성 생명체가. 자, 그래서 광합성을 해요. 그럼 광합성을 하면은 바로 공기 중, 대기 중으로 산소가 뽕을 하면서 올라오냐면은 또 그러지가 않아. 산소라는 것은 이제 다른 원소들이랑 결합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있던 다른 특히 금속 물질들 이런 것들이랑 다 산소가 이렇게 막 만나. 그럼 얘네들이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져서 바다 아래쪽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야.
그 이후에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야. 그러면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다 가라앉고 나서 그때서야 드디어 산소가 뽀글 하고 딱 올라오는 거야. 이 산소 분자가 자외선이랑 꽝 부딪히게 되면은 산소 원자로 찢겨져요. 이렇게. 근데 산소 원자 옆에 누가 있냐 하니까 또 산소 분자가 존재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오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두어 봤더니 오존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존이라는 것은 안정한 구조일까 불안정한 구조일까? 불안정해요. 그러면은 자연계에 존재할 확률이 좀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소라는 입자가 굉장히 많아져야, 산소 분자가 굉장히 많아져야 일부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조야.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근데 이게 어쨌든 간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남세균, 왜 중요해? 육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지? 자, 오존이 만들어져야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육상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밑바탕 되는 친구가 이 남세균이다 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남세균이 화석으로 남게 된다면 성캄브리아 시대인데 화석 얘기 나와요. 알겠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예요. 8글자 좀 길어. 스트로마톨라이트.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다세포 생명체도 등장합니다. 자, 기존에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이 친구들 다 단세포야. 단세포 생명체였는데 조금 더 복잡해지죠. 이제 우리와 같이 다세포 생명체가 등장합니다. 이 친구들이 화석으로 남아 이 화석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입니다. 자, 요거 두 개는 자주 나오니까 꼭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물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동물의 집단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동물의 집단인데 에디아카라라는 동물의 집단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에디아카라가 호주에 있는 지역명이야. 그 지역에서 이 동물 세트가 발견이 됐다. 무더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요렇게 이렇게 붙여졌던 것이고, 또 이게 맞냐 하면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왜? 아까 전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뭐 화석이 뭐 많지는 않겠구나 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아주 디테일한 건데 남세균이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으로 만들어진 저 스트로마톨라이트, 저 친구가 표준화석으로 이용될 수가 있냐 하면 없어. 이거 왜냐니까 남세균 현재도 존재합니다. 멸종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화석으로 남을 수가 없겠다. 얘는 표준화석 괜찮겠죠, 그지? 하지만 얘는 오히려 시상화석 이런 거에다 쓸 수가 있겠다라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성캄브리아는 한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 사실 안 물어보니까 뛰어넘어 주시고 생명체에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고생대로 한번 가보자. 고생대 기후가 어떠냐? 전반적으로 온난합니다. 하지만 뭐 초기, 중기, 후기, 말기에 빙하가 있었어. 특히나 이제 말기에 빙하가 있었다라는 것 정도 특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명체 한번 살펴보자. 생명체는 동물과 식물은 조금 나눠서 좀 확인해 볼게요. 아까 전에 고생대에서 나올 수 있는 표준화석 누가 있었어? 누가 제일 먼저 등장했습니까? 너가 아까 전에 화석의 예시 뭐 있었다고 했어? 선생님이 그 고생대의 표준화석으로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필석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지?
선생님이 사실 외우는 방법 조금 알려주기는 합니다. 현재 고등학생 중에서 건드리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 누구야? 고3이에요. 지금 위에 올라가니까 30 며칠 이렇게 남았다고 나와있더라고. 고3이 갑이다. 알겠죠? 고3 엽충 갑주어. 알겠죠? 방추충 필성은 잘 안 나오니까 뭐 방추충까지는 오케이인데 필성은 나오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동물 봤을 때 삼엽충 먼저 나오죠. 삼엽충이 척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해양 무척추 동물이 먼저 번성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적는 거는 번성하는 것을 적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표준어성 누가 있다고? 삼엽충 방금 했잖아. 해양 무척추. 그 다음에 갑주어. 무슨 어자? 물고기 어자. 어류는 척추가 있어 없어? 있죠. 어떤 생선 좋아해? 선생님 고등어 좋아해요. 고등어 가운데 뼈 두꺼운 거 있어 없어? 있지. 척추야, 알겠지? 해양 척추 동물. 어류가 번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봐봐. 우리가 앞에서 오존을 막 만들고 있었잖아. 그지? 오존이라는 것을 형성을 시작했는 거야. 완성이 됐나? 아니야. 성캄브리아 시대는 오존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완성이 되냐? 고생대 때 완성이 된다. 자, 이게 여기 와서 완성이 되는 거야. 고생대 때. 그러면 고생대 때 들어와서 뭐? 최초의 육상 생명체가 등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동물에서 바로 육상으로 가는 건 또 아니야. 우리가 진화라는 단계를 보면은 중간 단계가 항상 필요하죠. 갑자기 급변하고 그런 거는 없어.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물도 좋아하면서 육지도 좋아하는 친구가 존재한다. 그것을 우리가 양서류라고 해요. 대표적인 예시가 누가 있게? 양서류 예시? 개구리 좋아요. 개구리, 도롱뇽 이런 친구들 양서류입니다. 물이랑 육지랑 다 좋아하죠. 그치? 이런 친구들 생각해 보시면 돼. 자, 식물. 식물은요, 아까 고사리 이런 친구들 양치 식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친구도 중간 단계야. 아까 전에 고사리가 어떠한 환경 좋아한다고 했지? 따뜻하고 습해야 돼. 그지? 아직 물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한 친구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양치식물, 고사리가 꽃가루를 만드나? 안 만들어요. 포자로 번식을 하는데 이런 번식 방법이 누구랑 똑같냐? 바다에서 사는 광합성 생명체들이랑 비슷합니다. 어떤 것들? 다시마, 미역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포자로 번식해. 걔네들은 식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에 와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 수륙 분포라는 것도 봐야 돼. 수륙 분포가 뭡니까? 물수, 묻륙, 바다랑 육지랑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이런 내용인데 얘도 별표야. 자, 쌤 보라색 잘 안 쓴다, 그죠? 보라색 쓰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정말. 고생대 말기에 이거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판게아라는 게 만들어져요. 판게아. 초대륙입니다. 아까 전에 10페이지 오른쪽에 있는 정리신에 있는 그 그림 있죠? 그게 판게아야. 이게 뭔 말이냐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판들이 하나로 다 뭉쳐져서 아주 큰 대륙, 초대륙을 만들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친구 이름이 지금 판게아라고 하는 것이야. 자, 이 판게아에 의해서 대멸종이 일어나요. 고생대 때의 대멸종은 3회가 일어났는데 판게아의 대멸종 때문에 3차 대멸종이 나타나는 것이야. 이상하죠? 선생님, 대륙이 다 뭉쳤는데 뭐 그냥 땅덩이가 뭐 그냥 넓어진 것 아닌가요? 이게 왜 대멸종을 일으켰나요? 자, 이때 3차 대멸종은 지구 역사상 가장 큰 대멸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시 때의 종의 90%가 사라집니다. 개체의 90%가 아니야. 100명 중 90명이 죽었어가 아니고
100개의 개체 중에 한 두세 개의 개체가 남아도, 요건 말이 안 되구나. 요건 말이 안 되는데, 종이라고 한다면은 하나의 개체만 살아남더라도 멸종이라고 얘기를 못 한다 이거죠. 근데 90%의 종이 사라졌다. 말도 안 되게 큰 대멸종입니다. 엄청 자주 나와요, 판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연히 대멸종이라는 것은 뭐 1년, 2년, 뭐 10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수십만 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의 증거로서, 하나의 원인으로서만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일단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대륙붕 면적의 감소, 그리고 뭐 화산 활동, 뭐 이런 것들 뭐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더 많을 텐데, 대륙붕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 하니까 잘 봐야 돼. 육지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라는 게 사실 요렇게 생겨 먹었대요. 그럼 해양 생명체들은 이런 얕은 바다에 많이 살까, 깊은 바다에 많이 살까? ят은 바다에 많이 살아, 알겠죠? 보통 대부분의 해양 생명체들은 이 얕은 바다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심해, 뭐 심해저 평원 이런 곳에서 사는 생명체들은 사실 일반적인 그런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체 수가 적습니다. 종의 수가 적어. 그런데 요 부분, 육지에서 머지않은 이렇게 얕은 바다를 대륙붕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륙붕의 근데 면적이 감소한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 세포 분열이라는 것을 하죠. 세포 분열하는 이유가 뭐야? 목적이 뭡니까? 그치? 그거를 조금 더 물질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것인데, 뭐를 늘려서 하는 것이야? 세포수를 늘리면 뭐가 증가하게 되죠? 그렇지. 표 면적이 늘어난다라는 건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륙이 이렇게 작게 3개가 있어. 그러면 대륙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표 면적, 여기가 대륙붕이 된다고. 근데 얘네들이 대륙이 하나로 뭉쳤어. 그러면은 너비는 동일하더라도 이 겉부분이라는 이 표 면적은 어떻게 되는 것이야? 감소한다는 거죠. 대륙붕이 감소한다. 해양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이 감소한다는 것이야. 그래서 해양 생명체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추가적으로 해양 생명체가 육상 생명체랑 상호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육상 생명체의 멸종이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납니다, 이때. 식물들도 많이 피해를 봐요. 그래서 온갖 종들이 다 멸종하는 때가 된다. 그 다음에 판이 하나로 다 뭉치게 됐죠. 대륙들이 쭉 뭉쳐서. 그 뭐야? 수렴형 경계죠. 수렴형 경계는 화산 활동이 엄청 활발하고요. 안쪽에 쭉 깊이 들어가잖아. 그지?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십발 지진 다 일어나. 마그마가 엄청 많이 발생하고. 피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대륙붕이라는 말은 간간히 등장을 한다. 자, 중생대로 넘어갑시다. 자, 중생대로 넘어가시면은 기후 봤을 때 그냥 온난이다. 얘는 다른 거 없어. 무조건 온난해야 돼. 지구 역사상 가장 긴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나? 뭐 성칸브리아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거에 있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지구 온난화 인시됩니다. 이유는 간단해. 우리가 앞에서 화산 활동이 너무 많았어. 그러면 화산에서 뭐가 나와? 마그마 나와요. 또 재 나와. 또 가스들 나올 거 아니야. 화산 가스 중에서 어떠한 게 가장 많을까? 이산화탄소는 두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수증기 나와. 근데 수증기랑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야. 그리고 수증기가 이산화탄소보다 한 4배 가량 정도 더 셉니다. 하하. 이게 너무 많이 쌓이게 됐죠. 추가적으로 우리가 현재의 수륙 분포를 생각하면은 판게아 형태인가? 아니죠. 그럼 잘 생각해야 돼. 판들이 다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떨어져야 찢겨져야 돼. 무슨 형 경계?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 화산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지죠. 화산 활동 일어나 안 일어나? 일어난다고. 옆쪽에 그 열곡들 있잖아. 걔네들 다 화산이라고 얘기했지. 그지?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뭐야? 이 전에 계속해서 화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얘네들이 찢어지면서도 계속해서 화산 활동이 일어난 거야. 그럼 계속해서 온실기체가 쌓여요. 정말 큰 지구 온난화가 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야. 그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생명체 보자. 동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아까 전에 중생대에 대표되는 화석 누구다? 공룡. 공룡이 누구의 조상이죠? 비늘이스 없어? 없어? 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파충류의 조상입니다. 공룡은 파충류의 조상이 알겠지?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거치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수륙분포 보자. 자, 다시. 판기아가 이제 중생대 때부터 해서 찢어져야 돼. 그죠? 찢어지면은 생각해봐.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붙어 있다가 쭉 찢어졌어.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올 수 있어?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새로운 바다의 형성이 있는 것이야. 그 바다가 누굴까? 와, 노우. 이렇게 조금 벌어져서 만들어졌는 게 클 태자를 쓴 태평양일까? 아니겠죠. 인도양과 대서양의 형성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추가적으로 이때 산맥들이 만들어져. 이 산맥들 이름은 로키, 안데스 산맥,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대멸종. 대멸종은 2회 일어나는데 그러면 5차 대멸종이 되겠죠. 제일 마지막은. 그지? 1, 2, 3, 4, 5, 5차 대멸종인데 이때 공룡의 대멸종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야? 화산. 또 지진. 또 소행성 충돌이죠. 운석 충돌. 아, 간혹 가다가 빙하요 이런 친구들 있다? 빙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이게 다 아기 공룡 둘리 때문이에요. 둘리 봤어? 뭔지 알아? 왜 그러냐면은 둘리 엄마가 빙하에 갇혀 있거든. 그래서 나 지금 그것 때문인 것 같아.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해. 근데 뭐 둘리에서는 왜 그럴까 했더니 내가 이제 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선생님 걔네들 시간 여행했잖아요 라고 하더라고. 와, 또치가 바이올린 타고 깐다삐야 하면은 시간 여행 한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허용. 공룡 있을 때는 빙하가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자, 마지막 신생대입니다. 자, 기후는 초기에는 온난했어. 근데 말기에는 빙하랑 간빙기가 반복돼요. 자, 빙하기가 와. 근데 간빙이 뭐냐? 사이 간자입니다.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 그러니까 빙하기가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왔다 말았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이게 반복해서 문제가 됐어. 자, 현재는 빙하기일까요? 간빙기일까요? 빙하기입니다. 지금 빙하기야? 안 믿길 수도 있는데 빙하기입니다. 왜? 빙하가 있으니까요. 북극 남극에 빙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지금 빙하기 알겠지? 자, 초기에 온난했던 것은 당연히 중생돼서 갑자기 빙하가 오기는 힘들고요.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았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 자, 생명체 볼게요. 지금 어떠한 생명체가 어떠한 동물이 번성을 해 있죠? 현재 매머드가 번성. 뭐 매머드도 좋아. 어떤 류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렇죠. 우리도 해당이 된다. 그죠? 포유류가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은 뭐 다 고양이, 강아지, 다 포유류다. 말, 소, 그지? 식물은요, 속시 식물이 번성합니다. 자, 수륙 분포. 지금이 신생대잖아, 그지? 그래서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가진다. 그래서 문제로 계속 나오거든. 지금 교재에 보면은 오른쪽에 달려있는 그 수륙 분포 그림들 있지? 문제로 계속 나와. 고중신 찾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 지금 중생대의 그 그림을 보면서 신생대로 만들 거야. 인도양과 대서양이 더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야? 그치? 얘네들이 대륙들이 더 멀어지겠대. 그럼 인도양과 대서양이 더 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에서 발산형 경계, 해양판과 해양판의 발산형 경계 대표적인 예시가 대서양 중앙해령이라고. 대서양이 어디 있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유럽 요 사이 바다가 대서양이다. 그지? 이 대서양에서 중앙해령, 발산형 경계 계속해서 밀어낸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 반대편에 있는 바다가 누구야? 그렇죠. 태평양의 크기는 점점 어떻게 돼야 돼? 그치. 그겁니다. 이게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걸 외워야 되나? 난 이게 이해가 안 가. 이거를 외우겠다는 애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인도양과 대서양은 조금 더 벌어지게 되고 그 반대편에 있는 바다인 태평양은 점점 계속 좁아져야 돼. 현재에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수렴형 경계들 쭉 이어서 불의 고리라고 얘기하잖아. 지금 또 줄어들고 있다고. 이거를 앞에서 똑바로 배웠으면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 적을 거야. 알겠지? 산맥들 좀 볼게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집니다. 대멸종 안 일어나요. 대멸종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멸종 총 5회. 알겠죠? 생명체 하나 좀 추가할게. 최초의 인류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 요렇게 있는 거, 앞에 요렇게 쌤 적었는 거 그대로 너가 다 알고 있으면은 문제의 한 85% 풀립니다. 10% 찾으러 가자. 자, 어떤 거 찾으러 가면 되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동식물들 적은 거 다 뭐라고 했냐니까 번성했는 것을 적었어. 생각을 해보면 번성이 먼저 해야 돼? 등장이 먼저 해야 돼? 등장이 먼저 해야 돼요. 등장 어떻게 하냐? 자, 포유류의 등장 언제 하냐? 앞으로 하나 땡겨줘. 중생대. 속시식물 등장 언제 하냐? 앞으로 하나 땡겨줘. 중생대. 파충류 언제 등장하게요? 앞으로 하나 땡겨줘. 고생대. 거시식물 언제 등장? 고생대. 알겠죠? 얘네들은 앞으로 땡기지 마. 알겠죠? 얘네들은 고생대 때 등장하고 번성하고 다 있는 거야. 되겠습니까? 자,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들, 동물들 봤을 때 다 자연스럽게 암기가 돼야 돼.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점점 더 고등화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척추가 없어. 척추가 생겨요. 그러다가 물이랑 묻이랑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는 아예 육상으로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서? 비늘이라는 것을 덮으면서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시킨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뇌에 주름이 있는 생명체로 되는 거야. 파충류 보시면은 뇌에 주름이 없어. 그래서 파충류 키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도마뱀이라든지 뱀 이런 거 키우는데 걔네들은 주인이란 걸 알까? 몰라. 걔네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밥 주는 사람이죠. 밥 주는 그냥 밥 주는 기계인 거야. 그래서 얘가 더 이상 사료를 안 줘. 그럼 뭐 해야 돼? 밥통을 먹어야 되죠. 진짜야. 파충류는 그런 게 없는데 포유류는 우리가 교감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점점 더 고등화됐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 양치식물, 아까 전에 이 바다에 있는 애에서 올라온 지 별로 안 됐다고 얘기했지. 거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가 뭘까?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소찰나무, 소나무 있죠. 소나무 우리가 보면은 무식합니다. 어떻게? 꽃가루를 바람에 확 날려버려. 그래서 봄철 되면은 막 하늘이 누렇잖아, 그지?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차에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너무 무식해요. 그래서 요 친구는 또 암그루, 수그루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암수의 구분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누구는 꽃가루 막 계속 뿌리고 누구는 계속해서 꽃가루 받아들이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속시식물은 정말 똑똑하다. 뭐야 이게? 뭐야? 암술수술이에요. 암술수술. 꽃가루 막 이렇게 붙어있잖아. 그지? 누굴 이용해? 벌이라든지 뭐 납이라든지 다른 곤충들이라는 매개를 이용을 하는 것이야. 얘네들이 아래쪽에 꿀을 숨겨놔요. 그래서 대가리를 팡 쳐박고 궁뎅이를 막 비비면 궁뎅이에다가 꽃가루가 묻어나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 바로 옆에 있는 개체에게 넘어가요. 바로 옆에 있는 개체가 이 개체와 같은 종일까 다른 종일까? 확률이 누가 더 높아? 같은 종일 확률이 되게 높아. 우리가 코스모스, 지금 뭐 코스모스 이런 거 피잖아. 코스모스 이런 거 보면 주변에 코스모스야 전부 다. 그죠? 그거 가능하다는 거야. 다른 개체가 아니고 다른 종이 아니고 같은 종들끼리 이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때 내가 또 옆에 있는 개체의 꿀을 팡 먹을 건데 내 궁뎅이에 있던 게 여기 암술머리 위에 올라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죠. 바람에 날리면은 너무 무작위적인데 얘는 같은 종끼리 막 서로가 교환이 가능하다. 너무 훌륭한 거 아니야? 너무 효율적이죠? 자, 이런 걸 보면서 점점 더 고등화되었구나 라고 내가 생각해 주실 수 있겠다라는 것이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오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 이 대멸종에 대한 내용인데, 자, 저 그래프 한번 보시면